중국의 부동산발 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부동산 1위 기업 비구이 이안에 이어 이안양이 달러 채권이자를 갚지 못해서 디폴트 위기에 빠졌습니다. 2년 전 헝다에 이어 완다, 이번에는 비구이 이안과 국유 부동산 이안양까지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중국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특히 중소도시의 타격이 큰 가운데 비구이 이안은 중소도시에 사업이 많아서 위기를 맞았다고 하는 말도 있죠. 중국의 대표 부동산 신탁회사인 중릉국제신탁이 만기가 도래한 상품의 현금 지급을 연기했는데요. 그 규모가 3,500억 위안 약 64조 원에 달합니다. 이런 부동산 신탁업은 중국 당국의 규제가 느슨해 대표적인 그림자 금융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대형 부동산 신탁회사까지 현금 지급 능력을 상실하면서 2조 8천억 위안 약 514조 원 규모의 그림자 금융도 영향권에 들어섰어요. 세계 증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GDP의 25에서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미중 갈등과 디플레이션으로 침체된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부동산에 돈이 안 가면 주식 등 다른 자산으로 돈이 가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부동산이 잘 돼야 다른 금융시장도 잘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이 문제가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부동산은 다른 나라와 달리 화폐 창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집권을 꾀하는 시진핑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 공동 부유를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사항이 왜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본원통화 공급이 대폭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화 증가율 M2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요. 신용 경색이 일어나서 은행의 신용 창조 기능이 붕괴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M2 증가율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3월에도 중국의 부동산 위기에 숨겨진 기막힌 사연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 정부가 개인에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대신 개인에게 70년 임대 방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인정해 주었어요. 다시 말해 토지를 직접 매각하지 않으면서도 그 토지를 바탕으로 토지 사용권을 매각했습니다. 토지에 통화 창출 기능을 부여한 것이죠. 화폐 발행권을 가진 중앙은행이 둘이 돼버린 셈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M2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 인구도 이미 많이 팽창했고 경기도 침체되면서 그게 막혀버렸어요. 과거 일본이 미국에 대들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팔목이 꺾였지요. 미국이 중국의 이중 환율을 인정해 주면서까지 일본을 대체하게 했는데요. 세상은 이미 신자유주의로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고 있었어요. 2001년 당시 자격이 안 되는 중국이 미국의 배려에 의해 WTO에 가입했어요. 중국의 경제는 날개가 돋친 듯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경제가 성장하니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었어요. 도시 거주 인구 비중이 1990년대에는 20에서 30%에 불과했는데 2000년대에는 50%, 그리고 2020년에는 63%까지 늘었어요. 현재 14억 인구 중 9억 명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인구가 몰려드니까 아파트가 불티나게 팔리게 된 것이죠. 부동산 개발회사는 지방정부에서 토지 사용권을 매입해서 아파트를 건설했어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30에서 70%가 건설사들에게 토지를 매각한 수익으로 충당됐습니다. 토지가 일종의 화폐 창출 기능을 갖다 보니 중국 금융시장이 왜곡되고 있죠. 부동산 버블이 일면 규제를 하고 경기가 침체되면 부동산 부양 정책을 표고하는 정책이 반복됐어요. 중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어야 하고 그 덕분에 집이 계속 건축되는 가운데 토지 매도가 원활하게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지방 정부마다 편차가 크지만 연간 예산의 약 43%가 토지 사용권 매각으로 메워지는 특이한 구조예요. 공동부유는 시진핑 3기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동안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중국 가임 여성의 출산율이 1.28로 저출산 함정에 빠졌어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낳기를 주저하기 때문이죠. 시진핑은 장기 집권을 위해 덩샤오핑의 선거론을 폐지하고 공동부유를 내세웠습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회색 컵불소인 부동산 거품 문제는 시진핑 출범 초부터 잡으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부동산 매각이 줄어들면서 유동성이 차단되고 부동산 개발회사 이슈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재무비율이 떨어진 기업들에 대해 은행 대출, 주식 발행, 채권 발행을 막아버렸어요.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추가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말고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상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동성 경색 이슈가 생겨서 헝다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헝다그룹은 하일드 채권 발행을 통해 달러계 자금을 조달했는데 하일드 채권 호황 속에 부동산 개발업체는 화랑을 맞았어요. 이러한 레버리지 투자는 중국 부동산 시장 거품을 주도했죠. 헝다 창업주 시자이는 시진핑이 속한 태저당과 대립해온 공청단 상하이방과 가까이 지냈는데요. 중국 당국은 부동산 거품 해소를 위해 하일드 채권을 규제했어요. 결국 헝다그룹은 마진콜에 걸려서 무너졌습니다. 완다그룹 역시 시진핑의 경쟁자였던 보시라이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죠. 시진핑이 투기 억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들을 손봤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유화를 위해서 한 개의 기업을 살려주지 않고 결국 국유기업과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통폐합으로 가는 그림이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는 공동부유하고도 일맥상통하다는 얘기예요. 국진민태하고도 어딘가 연결되죠. 말하자면 부의 재분배를 하려면 국가가 부유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차피 문제기업은 국가가 소유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를 서민에게 재분배한다는 발상이죠. 사회주의 국가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알리바바도 이제 국유기업이 돼버렸으니 헝다든 완다든 비구이완이든 국유화하려 한다는 말도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달리 역외 채권만 빼고는 중국 국내에서만 소화했죠. 국가에서 부실의 정확한 규모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체 디폴트는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KB증권 박수현 팀장에 의하면 디폴트의 충격이 왔을 때 중국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정책 자금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는지 정도의 큰 그림은 그리고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간과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SNS로 이어지는 초연결 사회가 나타나면서 세상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굳이 예전처럼 글로벌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약해진 거죠. 디지털 시대에서는 기업 이치, 자금 확보원, 공급망 등을 한 곳에 집중하는 자급자족 성장 모델이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확고해졌어요. 중국의 시진핑이 1대1로 정책으로 야심을 드러내자 오바마는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을 리쇼어링 정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트럼프는 리쇼어링이 어려운 경우 니어쇼어링 정책을 폈습니다. 바이든은 프렌즈 쇼어링 정책을 병행해 미국 기업을 동맹국으로 이전시켰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중국을 이탈하고 있죠. 중국도 마냥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시진핑의 중국이 미국과 본격적으로 싸우기 전에 내부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라는 게 박 팀장의 분석입니다. 미국과의 전쟁은 기술 패권을 쥐어야 하는 것이다. 방주불초, 주택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 부동산은 풀 생각이 없고 부동산에서 파생된 리스크를 일단 줄이고 가겠다.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주지는 않겠다. 장기 집권하기로 마음먹었고 칼자를 쥐었기 때문에 일단 골문 부분을 도려내고 가겠다. 회색 컵불소 부동산 거품은 차제에 걷어내겠다.
중국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수요 없는 공급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어있는 아파트 수가 1억 채다. 코로나 봉쇄를 풀었으니 경기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점 하나 해결하고 가겠다. 국유 기업인 부동산 디벨로퍼는 괜찮다. 인프라 투자는 데이터와 에너지 동수서산이다. 이렇게 생각한 시진핑과 공산 당국은 그래서 양회에서 부양은 전혀 없었고 데이터, 에너지, 농업, 군사 4대 안보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외국 자본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코로나 봉쇄로 3년을 허송세월하는 동안 세상은 변하고 있었던 거지요. 탈세계화라는 거센 뉴노멀 트렌드를 미처 읽지 못한 시진핑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시진핑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균형체제를 무너뜨리고 주변을 시좌진으로 채웠는데요. 이 때문에 외국인 자금 이탈 현상은 증시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양회 이후 채권시장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자금 이탈세도 심상치 않아요. 이하나 환율도 7.3 이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효과를 크게 기대했던 시진핑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발 악재는 디플레이션 위기를 맞은 중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죽했으면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이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7월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통계 발표 중단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중국 경제를 두고 중국은 많은 경우에서 똑딱거리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뒤늦게 중국 정부가 1조 위안 약 178조 원의 경기 부양용 특별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2주택 보유금지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인구가 많은 우한은 지난 2월 자체적으로 해제했습니다. 다급해진 중국은 7월 24일 시진핑이 강조했던 방주 불초도 삭제했고요. 8월 13일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자 기업에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는 방침을 내놨어요. 그렇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지도 모르는 반간첩법을 두고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는 말을 믿을 외국인은 없을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중국이 사드 이후 7년 동안 금지했던 한국 단체 관광 전격 허용이라는 자구책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국진민퇴, 시좌진, 공동부유, 반간첩법으로 뭉쳐진 대못을 그냥 두고는 백약이 무효가 될 것입니다.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종을 통한 신규 자금 유입 효과보다 외국인 자금 이탈에 따른 배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뇌관은 터지는데 파격적인 부양책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업체의 연쇄 파산이 시진핑의 의도된 공동부유 정책의 일환이라면 시간을 두고 이 사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잣대로 재단한 그림이 세렝게티 같은 자본시장에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걸려 넘어지겠지요. 이상 타들어가는 시한폭탄과 같은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번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